네, 안녕하세요. 오경원입니다. 오늘은 실패해도 되는 나라 신복지 연금 개혁에 대해서 고영인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내용 정말 기대됩니다. 네. 고영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이고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는 신복지위원회 총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초선들 대표 아닌가요? 네. 초선들 대표면 운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예. 운영위원장. 네, 예. 더민주 운영위원회에서 늘 빨리빨리 회의 안 온다고 독촉하고 이런 분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 굉장히 샤프해서 네.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네네.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 예.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슈는 우리가 신복지라고 하는 체계인데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데 이 선진국에 맞는 복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또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뭐냐, 이제 이런 건데 그 앞에 우리가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거는 의원님,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 잣대들을 좀 걸고 이런 것들 비교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삶의 질이? 네, 지금 그것을 유엔에서 삶의 질을 이제 평가해가지고 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경제 수준, 네. 또 여러 가지 생활 만족도, 환경, 건강, 또 일 생활 균형, 이런 척도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10대 이제 경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9위라고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네. 국내 이제 총 생산으로 보면 이제 10위를 유지하고 또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막 8위, 9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삶의 질, 우리 삶이 행복한가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그 기준에서도 합격점인지 네. 이거를 막상 보면요. 지금 OECD 국가가 37개 국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경제 수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 30위를 했습니다. 37개 중에 30이면 거의 꼴찌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위 수준에 지금 해당되는 거죠. 네. 이 원인도 일단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원인들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것을 이번에 대선에서 네. 이재명 후보님이 직접 이것을 그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듣기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지금 30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요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왜 10위도 아니고 7위도 아니고 왜 5위도 아니고 15위입니까? 그렇죠. 저 이상하네. 경제 숫자는 우리가 10인데.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실제 신복지위원회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몇 위로 이제 끌어올릴 그래서 거냐? 경제도 네. 10이면 이 삶의 질도 10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슬로건은 삶의 질도 그 선진국 수준으로 이렇게 내걸었어요. 이제 삶의 질도 경제 수준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방향은 맞는데 지금 30위를 갑작스럽게 10위로 한다고 하면 이제 좀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그래서 일단, 네. 뭔가 좀 딱 떨어지는 맛은 없지만 15위 뭐를 목표로 하는데 7위 또는 10위 이런 거 있는데 15위는 못 그러니까 봤죠. 허풍은 아니다. 네. 그렇죠. 현실적인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실제 그 실현 가능성, 네. 우리의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OECD국 중에서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일단 올려보자. 이제 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절반 50%로 진입하는 거죠. 30위에서 그렇죠. 15위.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아졌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위상으로 K 한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이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뉴스에서 왕왕 다뤄주지만 지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지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오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는 뭐 진위계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되면 이제 도대체 우리하고 뭔 연관이 있느냐 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개인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가 네. 아주 잘 사는 상류층하고 상당수가 대부분이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 일단 불행하겠죠. 삶의 만족도라든가 행복에 있어서. 또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비교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할 수밖에 박탈감도 있을 예, 또 거고. 당하기도 하고 예. 비교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개인이 일단 기본적인 자아도 실현하고 다양한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그 생활의 안정 수준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불행한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게 중산층이 두텁게 있어야 이 소비력도 일어나고 내수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아니, 부자는 이 캐비넷에 돈을 넣고 안 쓰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면 없어서 못 쓰고. 네, 맞아요. 이러다 네. 보니까 이 경제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불평등이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범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같은 것도 왜곡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이게 약간 대물림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저 3층부에 예. 자기들이 편입되기 위해서 예.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가는 게 지상 목표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우리 이제 교육 문제까지 야기되는 거죠. 이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삶의 수준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무조건 그냥 극단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사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지금 화면 네. 나오고 있는데 요건 뭡니까? 지금 예. GDP 대비 그래서- 복지 지출 현황 평균 20.5%인데 우리나라는 11.1% 일이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런 이제 불평등,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불평등이 이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안정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그 국가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복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투자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단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이 있는데 이 경제적 불평등을 단순한 경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복지적 투자 개념에 이 경제와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그렇죠.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일단 경제적 네. 불평등이 예. 그 사회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회적 불평등을 안정화시키는 사회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복지 지출 이것이 중요한데 저기 도표에서 보면요. 지금 굉장히 OECD 많네요. 평균이 네. 약 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맨 오른쪽 빨간색인데 얼마죠? 11.1%. 네, 11.1. 딱 평균의 절반입니다. 저게 딱 네. 2019년도니까요. 예, 예. 코로나 직전까지. 지금 뭐 한 12% 정도로 올라왔는데요. 예. 맨 왼쪽에 보면 이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소위 우리가 네.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또 북유럽 국가도 포함되어 있고, 북유럽 국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스웨덴, 그러네요. 노르웨이까지. 이 나라들에 비해서 보면은 저희들은 3분의 1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 많죠. 네, 선진국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가 형편없이 모자르다. 저 평균에 대해서도 한 2배 정도 이렇게 낮네요. 그 그렇죠. 수준이. 그러면 예. 이런 이야기 가능한 네. 거예요. 저 표 보면서 프랑스 같으면 고부담 고복지, 그다음 평균선을 따라가면 중부담 중복지, 그다음에 아직 대한민국은 저부담 저복지 뭐 이런 건가요? 예, 이렇게 조금- 조직화시킨 게 너무 과도한 건가요? 좀 도식화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삶의 수준을 높이려면 저기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저 정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 헐떡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중간 단계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도 얘기하는데 예. 일단 OECD 평균에는 우리가 근접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든 지표를 그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다. 있습니다. 예.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안전망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회 임금이라는 걸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이제 임노동 임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내 삶의 보탬이 되어서 주는 여러 현물이나 현금 서비스를 사회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100만 원이 총 생활비다. 1년에 쓰는 네. 돈이 가정하면 네. 그러면 거기에 내 삶에 얼마나 국가가 보탬이 되느냐 그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이 얼마냐면 51.9%입니다. 거의 반 이상이네요. 절반 이상을 국가가 내 삶에
그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그 생활비에는 뭐 보육료, 의료비, 대학 등록금, 예. 뭐 노후 자금 뭐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어때요? 저기 빨간색을 보면 요 통계 맞아요? 너무 적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너무 통계입니다. 적은데요? 네, 믿기지 않을 근데 정도의 의료보험 통계. 괜찮잖아요. 그 의료보험 제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험을 내서 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고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 정책으로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공적 여러 가지 네. 또 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형편없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ECD 평균만 봐도 지금 4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국가가 한 40만 원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60 정도만 벌어도 된다는 유럽 그러니까, 사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그거 네. TV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예. 거기는 뭐 여름 휴가를 뭐 한다 이렇게 계획 잡고 그렇죠. 한달 동안. 그 계획을 잡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삶에 기본적인 세금은 물론 네. 좀 더 많이 내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안정화시켜 놓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자기들은 이제 기본 생활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휴가를 통해서 가족의 화목도 다지고 휴식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임금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측면이냐면 네. 보험적 성격이 있어요. 내가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망했다든가 또는 해고가 됐다든가 갑자기 뭐 네. 아프다든가 심지어 장애가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약간 실업수당 같은 그렇죠. 것들도 국가 재정에서 조금 그렇죠. 이렇게 내가 단기적 차원이 어려움이 되는군요. 되더라도 어려우니까 그걸 계속되니까 질문이 오는데요. 네. 사회임금이 기본소득과 같은 건가요? 그거하고는 좀 이거 약간 다릅니다. 답변을 좀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국민들에게 자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걸 나눠주는 게 이제 기본소득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회임금은 기존에 이제 그 우리가 통용되는 복지국가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사회적 어떤 위험이나 복지 수요가 강하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임금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냐를 측정하기 위한 그렇죠. 수단으로서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기본소득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임금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주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보면 당장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아동수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급식, 무상급식 이런 것도 교복. 있고 뭐 교복도 뭐 혜택이 입을 때는 네. 그렇게 되고 네. 또 무상교육 이제 그런 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의료 혜택, 그 다음에 보육료 지원. 그렇죠. 네, 그 보육료 지원, 또 뭐 어르신들은 이제 기초연금,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많은 이러한 것들을 토탈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아까 나온 이 11%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수치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예. 예. 그 사회임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스웨덴을 얘기할 때 고부담 고복지라고 그래요.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복지를 해준다. 그러면 그 많이 내고 많이 해주는 게 뭐 그게 뭐 얼마나 대수냐. 우리는 많이 못 내니까 막 우리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빨리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회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나라라는 그렇죠. 게 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사회 공동체가 시스템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서 제목을 왜 이렇게 했지? 실패해도 되는 나라? 이걸 네. 볼 때 갑자기 제가 이제 세계 여행을 할 때가 생각난 거예요. 예. 북유럽에 가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대한 약간 믿음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웃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같이 챙겨주는 그림.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예. 내가 열심히 살다가 네. 그렇게 되더라도 나를 국가가 보호해 줄 거다. 근데 그렇죠. 그 국가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근거와 물적 기반은 토대는? 바로 그
그동안의 시스템. 사회복지와 예. 그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세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형성이 되는 저희 거예요. 이렇게 해석돼도 되나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저희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또 많이 받아가는 건데 가령 갑자기 100만 원을 받다가 실직을 했다. 예. 그러면 사회에서 스웨덴 같으면은 52만 원을 일상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부분은 다른 것으로서 보완해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실직 내지는 해고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안전망이 좀 더 단단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본 보장 장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되면 자기가 받던 급료의 80% 정도를 네. 한 2년간 보장이 되고, 그러면 열심히 연수를 받아가지고 또 새로운 신동력 산업에 다시 재투입이 되는 거죠. 네, 그걸 네. 국가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플 때 해결해주죠. 그렇죠. 장애가 됐을 때 해결해주죠. 그 다음에 또 노후가 됐을 때도 최소한의 그 사람이 그동안 부었던 여러 가지 보험, 연금을 떠나서 기본 안전장치로 한 12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꿈이 A였다. 뭐 어떤 엔지니어였다. 근데 그거를 살다 보니까 갑자기 변호사가 또 다른 삶의 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 네. 그 대학에 가가지고 교육에 다시 대한 것- 교육을 네. 하고요. 거기에다가 생활비도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좀 걸리더라도 그걸 다시 국가가 풀어주고 이렇게 야, 지원해 그러니까 준다. 이게 차이점이- 이게 바로 실패해도 되는 네. 나라라는 실패해도 제목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약간 우리나라가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이 그걸 못하면 개인의 탓, 그리고 개인이 그냥 다 짊어져야 그렇죠.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고독사도 많이 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내가 케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막 그 뭐 자살률로도 막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고독사로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신자유주의, 네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만능주의,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능력껏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일본,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글이 선진국 돼버린 중에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총 국내 생산은 높을지 모르지만 실제 거기에서는 그 부익부 빈익빈익 극대화돼 있고 거기서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서기가 어렵다는 올라올 거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국내 총 생산이 다르더라도 비슷하더라도 저기 유럽 사회 선진국에서의 국가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노인 빈곤율 한번 화면 네,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네. 저거 한번 도표 잠깐 설명드리면요. 예. 밑에 우리가 잘 안 보여요. 너무 잘 안 보이는데 예.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1등에서 100등까지 그 소득을 쭉 세웠을 때 중간에 50등을 뽑아요. 그럼 50등이 200만 원이다. 한 달에. 그럼 그 임금의 다시 절반. 그럼 100만 원이 100만 되겠죠. 원이죠. 네. 100만 원 밑에 소득이면 이제 그 빈곤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대적 빈곤율인데 그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냥 소득만 따졌을 때는요, 상대적 빈곤율이 노인들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OECD 국가에서 소득이 3등인가 4등이에요. 그렇게 높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왜 사회임금이 50%가 넘었던 북유럽 국가들 있죠? 예. 이 나라들은 그 빈곤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빈곤율이 한 63% 돼요. 네. 세해 전. 근데 유럽 국가들은 80% 정도 됩니다. 저 맨 위에 높은 아니, 나라들이. 빈곤율이라는 게 상대적 정상에 빈곤. 가까운 비율이 80%니까 예, 수치의 아니죠. 표현이 헷갈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거는 예.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니까 예. 상대적 빈곤율이 막대 그래프가 높으면 그만큼 빈곤이 많다는 얘기죠. 빈곤이 많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북유럽이 저 80에서 90% 사이에 유럽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올라가 있네.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어디 있어? 가운데 가운데. 코리아 있죠. KOR 이렇게 있어요. 코리아를 보면은 지금 그 세전 소득으로 보면 약 60%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 빈곤율이 유럽보다도 더 낮다는 얘기는 더 소득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공적 이전 소득, 즉 우리나라가 기초연금도 주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다양한 혜택들 이런 걸 다 정산하고 정산을 다 한 후에 이제 실제 자기가 쓸 수 있는 소득 이거를 따졌을 때의 그 소득이 이제 진짜 그 빈곤율인데 우리나라는 저 60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얼마로 떨어졌냐면 43%로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 빈곤율이 급격하게 낮아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저 표를 보니까 더 헷갈립니다. 아니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예.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면 네. 그 우리나라가 63%의 상대적 빈곤율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아까 사회 서비스라든가 공적 이전 소득을 다 하면 43%로 이제 상대적 빈곤율이 떨어지는데 개선되는 겁니까? 개선되는 악화되는 거죠. 겁니까? 예. 63에서 43이 되면 개선이 되는 건데 20%가 개선이 됐어요. 네. 근데 저기 선진국 국가들은 상대적 빈곤율이 8, 90%였다가 10%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저 파란색 그렇죠. 예. 막대를 확 보면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저 막대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재분배하기 전에 예.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격차가 큰데 그렇죠.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된 이후에 재분배 이후에는 빈곤율이 10% 이하로 줄었다는 예, 아주 얘기예요.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스템이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예, 조금 어려운데 예. 지금 잘 얘기하셨고 노인들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소득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데 다른 선진국은 굉장한 그 복지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노인들이 빈곤율에 들지 않도록 그 빈곤율을 10% 이하로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낮아지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이 그렇죠. 참 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예. 복잡한데 예. 복잡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말씀을 드리면 OECD 국가 중에서 어쨌든 노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OECD에서 1위입니다. 1위입니까? 네, 42%가. 노인 빈곤율이 예. 상대적 빈곤율이 1위고 예. 우리가 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아,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2025년도가 되면 우리가 1,00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예, 예. 당연히 70대 인구, 80대 인구 더 늘어간다는 것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네요. 그럼요. 저출생 고령화가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에 영향을 준다. 네네.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네. 근데 무슨 공약을 또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가 사실은 잘 살게 됐고 그러면 일단은 이것에 대한 이제 복지 비중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제 다른 데 쓸 돈을 여기다 쓸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거둘 거냐. 이런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를 보면 이게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이야기 이런 전에 문제 또. 수정 한양 아파트 224동에서 응원한답니다. 고영희 의원님 특별 관계 있는 분이 지금 저 채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후보를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 네. 또 이렇게 제가 윤석열님께서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동원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도 윤석열이에요. 요즘 곤란한 일이 많은 것 좀 같아요. 다르네요. 제가 잘 윤석열님 네. 고맙습니다. 이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고령화 문제와 지금 이제 뭐 저출산 문제 이거는 네, 또 이제 어떤 뭐 걸로 우리가 봐야 세금 문제까지 가면 이제 예. 복잡하긴 한데 네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더 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를 불신했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도 잘 돌아오느냐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내는 게 나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준다라는 확신이 만들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여건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금 이제 저출생 네. 이 문제가 한번 다음 화면 한번 도표를 봐주시죠. 예. 다음을 한번 봐주시죠. 네. 네, 이게 좀 보이시나 이것도 좀 모르겠는데요.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그냥 네. 예,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국이 빨간색이에요. 예. 네. 그 맨 밑에 보면요. 저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자, 이게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합계 출산율, 즉 평생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인데 우리나라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가 요즘 0.8까지 떨어졌죠? 한 명도 안 낳는.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우리가 10,000불의 소득일 때 예. 한 1.6, 1.7 뭐 네, 이 저기서 정도를 빨간색이 얘기해요. 지금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첫 번째 빨간색이. 빨간색 빨간 점. 네. 두 번째 2만 불일 때 1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3만 불일 땐 더 지금 예, 떨어졌어요.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저기 예. 도표가 예, 아직 예. 조금 불안정한 그런데 게 저기 있는데 1.2로 되어 있네요. 네, 예. 17년. 지금 0.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저 예. 선보다 밑으로 떨어진 더 거예요. 떨어졌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걸 좀 더 설명드리면 네네. 저기 맨 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여기서 자세히는 안 보이실 텐데 예를 들면 스웨덴 저 삼각형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다가 2.0 수준에서 잠깐 떨어졌다가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쓰면서 3만 불일 때는 오히려 올라갔네요. 네, 3만 불일 때 올라갔다가 또 네, 약간 3만 불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네, 그렇지만 지금 다시 5, 또 올라가고. 6만 불에서도 약 1.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1.8이면 거의 2명 가까이 낳고 있는 예, 거고, 예. 저기 프랑스도 그래요. 프랑스도 거의 옆으로 약간 올랐다가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데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나라가 좀 특징적인데 급격히 내려오기만 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2.0에서 저기 1.4 정도 떨어진 사각형으로 된 나라. 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많이 떨어졌네요. 일본도 지금 3만 불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떨어지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급격한 빨간색. 진짜 추락만 급격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급격하게. 더 급격하죠. 그러니까 소위 OECD 국가, 그 중에서도 10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저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높아지는데 1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다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러네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 바로 그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저출생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 네네. 이제 그 자신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투자는 많이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유를 다른 것도 많이 돼요. 네네. 뭐 옛날에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뭐 남녀 소개팅도 하고 소개팅 이런 TV 프로그램도 TV 있고. 프로그램도 예. 만들어주고 또는 젊은이들이 요즘 의식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예. 뭐 의식 교육을 한다고 예.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혜택을 주는 거를 막 많이 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출생수당 이렇게. 네, 지원, 그래서 출산 1,000만 원씩, 지원금. 2,000만 원. 제가 그 뭐 우리 안산 얘기라 좀 그렇겠는데 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옛날에 한 시장님이 그 공약을 낸 것 중에 예. 5번째 아이한테는 대학 등록금을 다 주겠다 이런 네. 공약을 한 적이 있어요. 5번째,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섯 명을 낳아라는 낳아야 되는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째, 둘째 아이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현실적인 거고. 그런데 아까 이런 그 전반적인 저런 그 국민소득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저는 바로 아까 우리나라의 그 사회 안정 시스템, 사회 임금과 연결짓. 너무 개개인에게만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 개개인이 마주해야 될 어떤 이 압박감이나 그렇죠. 강압 이런 것들 굉장히 컸던 거. 그렇죠. 예, 이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회임금이 OECD 평균이 40이고 네. 다른 데는 50이 넘는데 우리가 1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있어서의 네. 안정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 사회 안정이 그 정도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부모들이 여전히 상당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네.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요소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몇 가지 또 문화적인 예를 들면 문화적인 것과 화면 한번 다음 화면 네. 보여주시죠. 네. 예. 문화적으로 이게 독특한 네네. 화면입니다. 네. 매우 독특한 겁니다. 저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혼 출산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 퍼센테이지군요. 네, 이거 아마 국민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예.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아이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동거 가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동거하지 않는 네, 이 출산일 수도 네,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중에 2명 정도가 저런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고 일본과 한국만 유독 네, 낮고. 일본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프랑스는 57%예요. 네. 57%. 그러니까 100명 중에 57%가 결혼 안 한 부부 사이에 낳는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슬란드 가니까요. 아이슬란드는 70%입니다. 70%. 아, 예, 그렇게까지는 70% 예요. 그 자료를 못 봤어요. 10명 중에 7명. 네, 그게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예, 예. 우리나라가 좀 유교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비혼
비혼과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장려하는 건 아닌데 이제 비혼 그 동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뭐 생활이 어려서 아직 결혼하기 어려서 또는 결혼이 뭐 굴레라고 생각해서 먼저 좀 살아보고 맞으면 계속 요즘은 젊은이들의 유지할 수 있고. 가치관이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예. 변화해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보면은 네. 저게 보여주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제 지원, 제도적인 뭔가의 지원이 더 있고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낳은 아이한테는 그 지원이 좀 덜하다는 그렇죠. 것을 반영하는 것인가? 예. 이유에 대한 분명히 질문이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 제도적인 것에 뭘 고민할 것인가를 묻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로박 즉답이 나오긴 어렵겠지만은 질문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비혼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호적을 어떻게 할 거며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호주제는 폐지했고 자유롭게 유치원, 할수 있고 유치원 또 이제 이런 거 간다든지 그 다음에 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가정에게 지원하는 여러 혜택들을 다 100% 결혼한 데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미흡한 것도 있고 여전히, 또 사회적 시선이 아주 여러 가지 싸늘해가지고 갖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그런데 저기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가정이든 비혼 가정이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50%가 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표를 예, 처음 예. 보자마자 야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큰가? 근데 문화적 차이만 있을까? 제도적 차이도 뭔가 있을 그렇죠. 것 같다. 예. 구체적인 걸 우리가 추려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기 프랑스 같은 데는 아예 이제 그냥 팍스라고 하는 제도로 인해서 팍스가 뭔가요? 예, 이게 가족 결합 유연한 가족 결합 지원 제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꼭 결혼하지 않아도 물론 결혼해도 쟤네들은 금방 혼인신고서만 내면 딱 결혼한 걸로 네. 그냥 하고 자유롭게. 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만 해도 똑같이 그에 준해서 지원해주고 심지어 저기는 계약 수당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가족 수당이 네. 굉장히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임금 체계가 조금 높은 거 아닌가? 그런 네. 거죠. 인식 자체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 제도도 있고 네. 저러한 것을 뭐 더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절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차별하지 하는 않는 게, 네, 그렇죠. 형태인 거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이거 그 저출생 고령화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는 청년세대 이야기하는 게 연금 개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 정부 180세나 줬는데 왜 저 욕 많이 얻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못했어? 지난 2년 동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돌직구처럼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연금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젊은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죠? 연금과 딱 하면 떠오르는.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나? 이거 꼭 내야 되나? 예, 예. 네. 이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아마 연금 얘기하면 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5년마다 연금 그 재정 추계가 추계하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한 거에 의하면 현재 우리 연금 그 기금이 2057년이면 네. 고갈된다 이렇게 발표가 실제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발표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진짜 걱정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기껏 내면 나중에 받을 수 있겠어? 네. 이제 이런 거고 뭐 90년생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그런 기사도 90년생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중에 받을 때가 되는 게 그 네. 시기가 돼요. 한 딱 그렇죠. 55년 딱. 네,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는 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부도나기 전에 이 약속을 파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적인 걸 먼저 하나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른 측면에서 제가 지금 고갈된다는 걸 뭐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이제 적립금이죠. 이 연금을 계속 사람들 연금 내니까 국가에 예. 축적하고 있는 이걸 자금. 축적하고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 네. 비슷하게 계속 내니까 이거 축적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적립하고 있는 축적되어 나라가 있다. 우리 네. 한국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축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제 이 문제가 그 자꾸 이제 불안감들이 자꾸 야기되는 거는 과연 나중에 이걸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는데 네.
좀 비껴간 얘기 중에 하나지만 이 사적 보험연금 이제 이런 부분들 이쪽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국민연금의 불안정 체계를 강화하면 강화할 수 있면 자기네가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거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경쟁 것들, 인물. 그런 것들 대체.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는 둬야 될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적립식과 부가식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적립. 그 연금 보험을 이제 계속 적립을 해서 그 돈으로 나중에 예. 나눠주는 거죠. 적립금과 투자 회수를 가지고 그렇죠. 나눠주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은 일주일 전까지만 적립금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앞에 줄 돈이 없어요. 적립금으로. 그러면 다 그건 바로 그렇죠. 부가제. 즉, 그 세대, 그 시대에 그 내는 보험료로 그것을 다시 나눠주는 거죠. 연금액으로.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이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이 두 가지 적립식과 부가식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적립이나 부가세랑 똑같이 네. 결국에 부가식도 현 세대가 노후 세대를 부양하는 거고. 네. 예. 그다음에 적립하는 경우도 지금 점점 금액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존 세대가 좀 더 받고 이제 미래 세대가 좀 덜 받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에서 연금 개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고령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이 파생되는 갈등인 거잖아요. 예. 젊은 세대가 우리가 내고 우리가 받을 때 되면 없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인구가 더 줄어든 상태에서 내야 되는 건 더 많아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미래 세대의 빚을 또 땡겨서 그 세대를 줘야 되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세대 간 형평에 맞냐? 예. 이런 이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거는 우리가 2057년, 2060년이면 이제 적립금이 0이 돼서 예. 그때부터 파탄이 난다. 이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적립식과 부가식을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세금을 어느 정도 투입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합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때 가면 다 깨진다. 이런 사고에 깨지는 건 아니다. 그런 사고에 너무 속박될 필요는 없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 의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평상시 안 그러고 갔는데 가끔 날카로워요. 불공정하다고 계속 이동학 최고가 글을 쓰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예. 왜 연금개혁 공약이 안 넣냐고. 맞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난처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적립식이든 그 부가식이든 간에 일정 돈이 많이 쌓여야 마음의 안정을 주고 방금 얘기한 대로 저출생의 문제하고 연관되잖아요. 예. 이제 청년 세대가 부양해야 될 노인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출생 현상이 안 일어나고 뭐 2.0 가까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거둔 걸로 그때 연금을 주면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똔똔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가식이 네. 부가식도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이 문제도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역필하게 그래서 이제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개혁이 요구되어지는 건데 그 도표 한번 보실까요? 네네. 연금개혁 관련된 도표. 네 가지. 예. 이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보험료를 9%씩 내고 있어요. 현재가.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개혁 방안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아직 저걸 책임 있게 결정은 못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거죠. 그 현행 유직 보험률 9% 나와 있는 건 우리가 보통 개인이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고용주가 내기도 하는데 이게 4.5% 포함해서 이게 9%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현행 보험료율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40%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다가 별도로 기초연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일 밑에서 기초연금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저게 보시기엔 좀 어려울 텐데요.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내가 평상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 자기가 받던 급료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네. 건데
저소득 대체율은 40% 정도는 유지되게 해주자. 이 사람이 100만 원 받았으면 한 40만 원은 받게 해주자.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저거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저거를 맞추려면요. 40년을 불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40년을 불입한다는 건 20대 초반에 돼가지고 60대 초반까지 꽉 채워서 그렇죠. 불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보험료를 내야 그렇죠. 40%를 유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20년만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목표는 40% 대체율인데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아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20년을 불입했으면. 예. 그럼 뭐 10년만 불입한 사람은 더 적은 거고. 근데 이런 그러네요.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그럼 40만 원 저것도 안 되고 훨씬 더 낮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현실에서는 지금, 예. 소득 대체율이 40%보다 대부분 다 떨어진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이거는 노후의 삶의 안정. 노후 생활 보장이죠. 그렇죠. 예. 노후 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입이 돼 있어도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수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받고 계신데요. 네. 예. 40만 원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만 원. 안 돼요,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 다 조사를 해봤어요. 자신이 전체 소득 중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차지하나 했더니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75%는 다른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하든지 국민연금 있으면 이제 기초연금도 들어가요. 그렇죠. 기초연금도 좀 들어가고 예, 예. 나머지는 안 되니까 휴지도 줍고 네. 또는 이제 뭐 풀도 뽑으시고 근데 공공 자식한테 일자리. 예. 나 공공 돈 떨어졌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용돈 보내라고 예,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걸 만드시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의 취지는 국민연금으로 자기 소득에 지금 아까 얘기한 선진국은 다 5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그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본래의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충분한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의 보험료와 이 연금 기금으로 보면 그나마 재정 안정성에 있어서 고갈될 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풀 거냐. 다 걱정이죠. 네, 다 걱정이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예, 또 이거는 뭐 또 계속 나오는 거고. 연관되는 얘기니까 연관되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이 아주 이 연금 개혁을 안 하면 프랑스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예. 나왔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 세계 여행 했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예. 이 고령화 문제 때문에 세계 여행을 했는데 예. 스위스 가니까요. 연금 개혁이 3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그래갖고 정당에 찾아가서 예. 정당의 정치인, 어르신 정치인과 예. 청년 정치인을 둘이 모셔놓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둘의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여기는 개혁 안 해야 된다. 여기는 개혁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런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근데 기성세대는 사회적 합의가 하지 말자. 잘 되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거기에서도 그런 이제 세대 간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더 걱정이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개혁이 좀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충족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네네. 지금 국민적 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수준을 유지한다면 지금 노인들 OECD에서 자살률 1위고 네. 아까 그 상대적 빈곤율도 1위인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저 하도 빨리 나온 거니까 잠시 댓글 좀 읽고 가시죠. 방송이 좋긴 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말이 좀 빨라서 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캔디바님께서 이런 방송 좋긴 하네요. 이민지님께서 유익해요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용이 하도 빠르게 가니까 잠깐 이제 뛰어나온 것 같아서 다시 그래요? 요 화면으로 돌아가시죠. 예, 뭐 저거는 이제 예.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방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그 특약직 그 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특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 공무원. 공무원 연금. 그다음 교사들, 교사, 교원 연금, 군인, 군인 연금. 네, 뭐 이제, 우체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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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이런 데는
다들 이제 부러워하잖아요. 일반 맞아요. 국민들이.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수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되고, 물론 더 보험료를 내기는 하지만 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많은 형평성에 안 맞다 형평성에 안 이렇게 맞아서 생각하시는 좀 분들이 소외감을 있죠. 많이 네네. 느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민연금하고 통합하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통합을 결국은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하향 평준화, 즉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을 무조건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하느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가급적이면 이게 상향 높은 상향으로. 수준, 그러니까 네. 삶의 노후 보장이 되는 수준으로 이걸 끌어올리면서 양쪽에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네네네. 통합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기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려면 재정 안정도 좀 필요하니까 저는 그 본래 취지에 맞게 보험료율을 높이는 건 저는 필수적이라고 그건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아까 일이죠. 네 가지 안 중에 아무래도. 1안, 2안이 네. 9%를 유지하자는 아니에요. 네네네. 저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예, 예. 현재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걱정이 되는 걸 피하는 겁니다. 야, 오늘 고영인 의원님, 야, 이거, 이 인상하자라는 얘기는 사실 되게 정치권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막 해주고 아니, 저는 계세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해요. 결국에. 예. 아니, 왜냐면 그래서 불가피하잖아요. 피할 예,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 때문에 네. 이제 여러 선거 때 되면 네.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 노후 보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상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만 던지면 굉장히 왜곡돼요. 그렇죠. 오해를 사고. 예, 예, 예. 근데 내가 아니 5만 원을 더 냈는데 혜택이 10만 원 이상 돌아온다라는 걸 확신을 준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수기를 통해서 네.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런 그렇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번에 공약들은 모든 당이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네.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항상 이런 문제가 집권한 이후에는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집권 전에는 표 때문에 못하고 그렇죠. 그럼 언제 하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다들 놀고 있다고 답답해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뭘 제대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방송을 네, 자주 지금 해서 그래서 수십 번 방송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고영인 의원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네.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 회계해 보면은 참여정부 때 유시민 장관한테 한번 개혁을 한번 했었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개혁을 한번 했었어요. 공무원 개혁을 했죠. 그때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뒤로 한 5년 동안은 이런 주제에 대한 개혁을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 뭐냐 할 때 그 개혁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네. 오히려 좀 반성하고 또 풀어가야 되는 그 고민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고민하는 의원님들 많아요. 그래요. 예. 유시민 장관이나 또 박 대통령 이런 개혁들은 이제 미완성이죠. 네. 이제 유시민 장관만 해도 이제 연금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니까 네. 보험료율을 좀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좀 낮추고. 예. 근데 그게 당장 국민들에게 그 어떤 부담을 덜 준다라는 측면 이거는 조금 접근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국민연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취지가. 그래가지고 고갈 시점은 뒤로 늦춰놨지만 그것을 통해서 네. 노후 보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전혀 못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 공무원 연금과의 이런 개혁 문제도 공무원들의 이제 여러 가지 저항.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재원 마련을 통해서 전체 국민연금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향 평준화라고 예. 하는 이런 방향을 못 세우고 당장 공무원들이 지금 박봉에 나중에 그 공무원 연금이라도 잘 받겠다는 희망으로 살고 있는데 네. 그거 그냥 끌어내리겠다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사회적 논의들을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런 개혁을 한번 하려면요. 진짜 10년, 15년 치열한 논의를 합니다. 아니, 의원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네덜란드도 뭐 노인이 행복한 나라라고 그러고, 예, 예. 스웨덴도 가서 보니까 이 연금 제도가 뭔가 이렇게 은퇴 시기랑 이런 거랑 이렇게 다 좀 연관돼 있죠. 연동되어 예.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건 어떠신가요? 스웨덴의 사례? 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정년 네. 연장 문제 예, 이런 예. 것들도 또 논란이 되는데 이것도 아마 대선 후보들이 아니, 이것까지 논의하면 좀 토론하긴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음에 그래요. 한번 다른 주제 한번 하고요. 이야기하면 제가 또 네. 마지막으로 저 얘기만 할게요. 예, 네. 세계 지금 도표. 기초연금은 지금 현실의 문제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재 65세 이상은 4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60%가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각지대라는 게 뭐 50%가 넘으니까 그건 뭐 그냥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당장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기초연금이 지금 우리가 예, 30만 원 기초연금. 하는데 하위 70%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도 우리가 전체 연금 수준을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약 한 100만 원 수준의 모든 걸 토탈해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빨리 앞당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가장 첫 계단을 기초연금으로 일단 깔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연금이 많이 가입돼 있고 안정화돼 있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사이에 여러 가지 조절하고 또 국민연금이 많이 돼 있으면 기초연금을 뭐 부분적으로 면제도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빈곤율이 우리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초연금을 지금 70% 주는 거를 한 100%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30 수준을 한 40이라는 거. 물론 여기서 저는 이제 65세에서 70과 70세 이상, 요건 좀 구분을 하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구분하네. 따라서, 네, 나이에 따라서는 예. 그 액수도 좀 차등하자 이런 주의를. 그 예, 잠깐 그럼요. 정리해 보면 네. 개인 소득 기초연금 3개가 있는데 예. 이게 합계가 최소한 100만 원은 좀 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최소. 뜻이죠. 최소 최소가. 100만 원. 이제 근데 이런- 기초연금에 지금 예. 30만 원인데 이게 저 서서히 올리자.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예.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네. 이제 우리가 뭐 30을 뭐 한 40, 50 수준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예. 거고요. 이제 그건 세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연금은 내는 소득연금이 것이고. 국민연금 같은 거 네. 말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소득연금, 제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거. 기초연금을 지금 70%를 100% 하자는 건 제가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법을. 네, 법도 해놨고 네. 지금 우리 선대위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고요. 재정 재정 추계를 규모. 지금 하면서 네, 네. 100%를 다 할지 안 할지를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기초연금, 그 다음에 아까 소득연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네, 그래서 국민연금을 거의 모든 국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정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연금도 불입 액수에 따라서 다 개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개인연금, 사적연금까지 해서 아니 뭐 200 받을 수도 있고 300 받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자기가 그렇죠. 불입한 액수에 사실 따라서 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더 내서 저는 공적연금 받은 체계는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에 자기네 인정하지 사적연금 차원에서는 또 이 층을 만들어 놓을 수가 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의 보장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가가 이제 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이상은 당연히 저렇게 자기가 불입한 액수에 따라서 연금이 달라져야 네. 그 노동에 대한 동인이 더 생기는 거고요. 더 그래야 일을 많이 오래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또 일한 만큼 연금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빈곤율이 제일 심각했다. 예, 그런데 이제 연금 제도를 이 세 가지의 층으로 해갖고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최소 금액을 100만 원 정도 월 예. 받을 수 있어야 그 노인연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연금 관련된 대선 공약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아마도 우리가 당장 다음 공약은 정부 때 아니어도 공약이 있든 없든 예.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서 다뤄야 될 겁니다. 다뤄야 됩니다. 다룰 그걸 수밖에 하자마자 다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토론이 좀 잘 돼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노후 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좀 부합하는 제도로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미래를 향한 공존 이런 것들도 잘 끌어낸다면 실제 서로가 실패해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보다 보니까 저출생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출생 공약에 굉장히 관심.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이후 노후 보장, 그다음에 자신들의 부담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인데 이 연대가 누구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같이 지혜를 모으고 또 이런 저출생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를 통합적으로 통일적으로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고영인 의원님 모시고요. 신복지, 특히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특히 저출생 문제나 아니면은 고령화 문제에 관련된 파생된 문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경 의원님 뭐. 다음은 제 4화 교육과 관련돼서 다음 주에 이탄희 의원님, 서동영 의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